거기서 유래된 말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가오를 중심으로 여러 조합들이 뭉치고 더 거대한 어떤 그 조합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현대 야쿠자의 근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와. 이렇게 생겨난 야쿠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세력을 점점 넓혀갔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고베에서 탄생한 한 야쿠자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야마구치파입니다. 야마구치파는 항만 노동자 조합에서 시작된 야쿠자 조직인 거죠. 현재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조직이자 세계 범죄 조직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본력을 가진 엄청난 조직입니다. 야마구치. 이렇게 커져가던 야쿠자의 세계는 점점 독특한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내부가 어떻게 체계화됐는지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 조직은 두목 아래 부두목, 그리고 그 아래 조직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가족적인 그룹 같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중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오야붕. 맞습니다. 오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두목을 오야붕, 그리고 자식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꼬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아, 꼬붕. 진짜 꼬붕도 많이 썼던 단어예요.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란 뜻이에요. 꼬붕이구나. 아들의 역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야쿠자는 왜 하필 조직 내부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정을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피로 맺어진.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저 조직에 들어간다고 바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보통 조직에서 그를 보증하는 인물이 있을 때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야쿠자들의 용어로는 헤아즈미,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방구석에서 지내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조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에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익히는 이제 그야말로 인턴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연습생이네요. 맞아요. 잘하시겠네요. 아, 연습생이네. 이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요. 오, 연습생보다 훨씬 더 긴가요? 이렇게 보네요. 그 후 정식 조직원으로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두목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한 가지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술잔을 받아야 돼요. 게임에서 많이 배우셨네요. 그럼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술잔을 부딪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두목과 새로운 조직원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의 잔에 술을 채우고 마실 때 비로소 혈연 관계 이상의 깊은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된 거죠. 그렇죠. 하야 씨,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할 게 있을까요? 두목이 준 술잔을 손에 싸서 잘 보관했다가 그 나중에 탈퇴할 때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아,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쿠자는 평생 야쿠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물증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야쿠자를 보증하는. 배지 아니야? 배지? 문신 아닐까요? 와, 저거 진짜 영화에서 많이 봤어. 바로 야쿠자의 문신이라 불리는 이레즈미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저거 진짜 문신이에요? 예.
옷인 줄 알았어. 이때 조직원들은 더 많은 상납금을 내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빨리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 정확히 맞습니다. 좀씩 감을 잡아오시는데요. 이제 그래서 야쿠자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흑화해. 더 많은 상납금을 낼수록 조직 내에서 승격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와. 이 상납금이 야쿠자가 불법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쿠자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있는 가게들에게서 보호비를 명목으로 자율세를 걷거나 조직의 허락을 받고 다른 조직의 야쿠자가 관리하는 지역을 침범해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야쿠자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또 여기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쿠자의 세력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와바리?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 예, 나와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5세기 중반에 전국시대 이후에 성곽이나 돌담을 만들 때 이 구상하는 방법으로 땅 위에 줄을 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놀라운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은 단어들이 야쿠자에서 나온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조직이 하부 조직들까지 다 관리하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각 조직 안에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조직의 기강을 흔들리지 않도록 벌을 명확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 조직원에게는 내부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은지원 씨를 보게 되는데 조직에서 퇴출되거나 음, 아니면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손가락을 한 마디씩 자르는 체벌입니다. 좀 잔인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명 유비츠메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그 처벌인데요. 이 형벌은 사실 역사가 좀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가 일본도 칼이죠. 칼을 쥘 때 새끼 손가락부터 검지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점차 검을 쥐는 힘이 약해지는 데에서 착안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죄를 지을 때 새끼 손가락부터 한 마디씩 잘려나갔던 거였어요. 칼을 써야 하는 사무라이한테 가장 잔인한 벌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칼을 써야 되는 야쿠자한테도 상징적인 처벌이 되겠죠. 아, 누가 만들었어, 그거 진짜. 아유. 그러니까 야쿠자 역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새끼 손가락부터 한 마디씩 잘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낸 손가락을 상부에 받치며 본부에서 그 손가락을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내도 글씨를 쓰거나 뭐 할 수 있게끔 젓가락질도 하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세 개를 남겨놓은 거고 이렇게 손가락이 잘린 야쿠자는 바깥에서는 모형 손가락을 끼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것도 좀 심한 처벌 같은데 이것보다 더한 처벌도 있었어요? 예. 야쿠자 조직은 조직을 배신하거나 조직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혔던 경우에는 손가락 자르는 것보다 더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뭐죠? 그 내가 아까 말한 추방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전 야쿠- 추방을 당했어요. 게임하면서 추방시키더라고. 게임에서. 파문을 당하셨군요. 파문이요. 네, 맞아요. 파문. 예, 바로 조직에서 쫓겨나는 처벌, 파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뭔지 사진으로 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치정 문제까지 썩어 빠져 선배들로부터 거듭된 주의와 온종도 짓밟고 개 짐승만도 못한 그 행동을 용서하기 어려워 조직의 협의 결과 파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에서 파문을 당한 조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인 신분이 돼서 예. 조직에서 건들지도 않던데요. 그거는 게임의 세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게임은 좀 그런가 봅니다. 일반인이라고 현실과 달라요. 아니 일반인이라고 취급해서 예, 안 건드리더라고. 건드리지 않지만 그 반면에 보호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한테 파문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왜냐하면 거예요. 그동안 사고를 쳐왔는데 예, 그 조직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아, 보호를 안 해줬구나. 나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파문 당한 다음에. 그런 거죠. 진짜 파문당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파문장은 해당 조직에는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조직에게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를 가해도 조직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증명해 주는 거구나. 다른 그렇죠. 조직에도 못 들어가고. 파문을 당한 한 야쿠자의 증언을 한번 경험상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야쿠자를 죽이는데 칼은 필요 없다. 파문장 하나면 충분하다. 조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만큼 정말 무섭다. 이처럼 조직에서 내쫓김과 동시에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숨어 살고 이러겠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예, 교수님 말씀처럼 사형 선고네. 예. 그래서 파문을 당한 야쿠자는 한때 형제였던 조직원에게 린치를 당해서 죽거나 적대 관계의 조직원에게 살해를 당하는 등 평생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던 야쿠자는 언제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혹시 어떤 전 세계적인 이벤트, 올림픽 아닐까요 혹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야쿠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에? 제 2차 세계대전 때요? 예. 당시 일본은 그들이 사는 도시 안에서 권력을 가진 야쿠자를 적극 활용해서 전쟁에 동원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하역 노동자 출신에게는 무기와 식량 등을 싣고 나르는 병참 업무와 토목 공사를 맡기고 구하기 어려운 물자는 야쿠자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조달받았던 거죠. 게다가 패전 후에도 일본은 야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이걸 어떻게 사용해? 신바시? 시장?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매? 건 시장 예? 같은 게 맞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곳은 패전 직후 물자가 귀해진 일본에서 생활 물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터전, 바로 암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의 팻말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도쿄 신바시 외곽 자유시장, 간토 마츠다파, 아타고 경찰서. 마츠다 구미라고 써 있네. 진짜 구미. 여기서 이제 치안 담당자가 둘인 거 알겠죠? 하나는 경찰, 다른 하나는 당시 도쿄에 근거지를 둔 간토 마츠다파라는 야쿠자 조직이었던 거죠. 교수님, 경찰이랑 야쿠자 같이 치안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경찰이 의뢰를 한 건가요? 예, 지금이라면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당시 암시장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이 야쿠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게 됩니다. 당시 일본엔 도쿄의 신바시, 우에노, 시부야는 물론이고 오사카, 고베 등도 포함해서 전국에 암시장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패전 이후 공권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암시장엔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 그리고 일본인이 뒤섞여서 치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승 국민, 즉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 보면 이제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하지만 전승 국민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이때 경찰은 야쿠자를 끌어들여서 암시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 과정에서 도쿄의 암시장에서는 야쿠자와 타이와인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약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이렇듯 당시 야쿠자는 일본 경찰의 묵인 아래 전승 국민을 폭력으로 이제 누르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바로 메스암페타민, 일본에서는 히로뽕이라고 아,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입니다. 아니 어. 필로폰을 약국에서 팔았어요? 예, 마약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후 약 6년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먹는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필로폰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합법적인 약품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전쟁 지급되기도 트라우마가 했었어요. 심하니까. 예. 살인병기였던 가미카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들한테도 항공 식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었다고 맞아, 이거 합니다. 배운 것 같아요. 술 막 먹이고 예. 마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은 피로회복 각성제라고 불리면서 약국에서 불티나게 이제 팔렸었죠. 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고요? 예.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강력한 환각 작용과 중독성 때문에 중독자가 이제 늘게 되면서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1951년에 각성제 단속법을 제정해서 필로폰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필로폰의 사용이 금지되니까 필로폰을 만들어 팔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자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필로폰을 찾아 이제 헤매게 되겠죠. 네. 이때 야쿠자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필로폰 단속으로 일자리를 잃은 필로폰 제조 공장의 기술자들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서요. 이들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을 야쿠자가 배급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야쿠자 조직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필로폰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의 밀매로 당시 일본 내 필로폰 그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패전 이후부터 마약 사범의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심각하네. 한 번 싹 눌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네. 심지어 각성제 단속법이 발표된 1951년 좀 줄어드는 듯 했던 마약 사범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체포한 마약 사범은 2,000명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야쿠자 조직들이 필로폰 밀매에 뛰어든 탓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필로폰 밀매는 야쿠자 조직의 가장 큰 자금원,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40, 50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야쿠자는 필로폰 밀매로 한 해 벌어들인 자금만 약 191억 엔, 당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1년에요? 예,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야쿠자 마약 이 사업과 관련된 좀 사건이 있을까요? 어우, 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송강호 씨가 영화에 마약왕? 나왔던 마약왕. 예. 그게 원래 이황순이라는 마약 밀매업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찍은 영화거든요. 실화 바탕을 만든 예, 영화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이제 밀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필로폰 자체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다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검거 당시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징역 15년 이상을 살고 비참한 말로를 뭐 맺었다고 봐야 되겠죠. 징역 15년은 좀 낮은 거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낮은 거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마약 사업으로 야쿠자들이 배를 불리던 이때 그들이 사는 도시에 한정됐던 야쿠자 세력은 한 사건을 통해 정치권과 손잡으면서 전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1960년 일본에서 전후 최대 반정부 시위였던 안보 투쟁인 건데요. 소련과의 냉전에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난 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로 한 새로운 방위 조약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전쟁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일본인들이 반대하면서 이제 시위에 나서게 된 건데요. 하지만 뭐야 이건 또? 결국 국회의사당은 반정부를 외치는 그리고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에워싸였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대는 약 6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警官隊は退去勧告を行いましたが、もちろん学生たちはこれに応じません。よしってんで警官隊は実力行使に出ましたね。 이때 일본 정부는 시위대에 맞설 수 있는 상대로 한 세력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바로 야쿠자였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또 야쿠자죠? 예, 일본 정부가 판단했을 때 당시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서 일정을 조율하러 온 미국 정부 관계자는 시위대의 압박에 밀려서 자동차를 버리고 헬기로 이동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시위 역시 점차 격화되기 시작을 하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힘과 경찰만으로는 시위대를 진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당시 잘 나가는 전국의 야쿠자 조직 두목들을 한자리에 불러서 시위대 진압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휴. 뭐 약간 사설 경호원처럼 쓴 그렇죠. 거네요. 만약 여러분이 야쿠자 두목이라면 정부의 요청에 만약 알았어요 하고 순순히 응했을까요? 뭐 조건을 조건 없이 안 내봐야겠죠. 하죠. 그렇죠. 물론 아니었겠죠. 정부와 야쿠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야쿠자, 공갈꾼, 노점 상인, 암흑가의 리더들을 설득하여 아이젠하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반대 세력을 조직했다. 그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헬리콥터, 소형 비행기, 트럭, 차량, 식량, 지휘소 및 응급대의 지원을 받았으며 추가로 230만 달러의 활동 자금을 지급받았다. 230만 달러면 야쿠자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줬다는 게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죠. 이걸로 이용해서 정부랑 관계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더 그게 더 거죠. 큰 그림인 거. 뭐 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렇게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야쿠자는 즉시 시위대 진압에 이제 앞장서게 됩니다. 야쿠자는 빠른 진압을 위해서 곤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위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총 481명으로 야쿠자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폭력으로 진압을 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야쿠자의 무자비한 폭력은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켰고 결국 비극적인 사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야? 이 학생은 간바 미치코
라는 여성인데요. 사망했구나. 예, 맞습니다. 와. 야쿠자는 시위대였던 간바 미치코를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거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취소했고요. 키시노부스케 총리도 사임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자연적으로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숨은 가해자였던 야쿠자는 그저 일본 정부의 해결사 노릇을 해주고 약속한 활동 자금만 챙기면 되는 거였죠. 전쟁 이후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간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는 이렇게 정치계와 경찰, 정부의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던 거잖아요. 그 대가로 불법을 행했을 때 정부가 눈을 감아주는 덕분에 몸집을 더 불려갈 수 있었습니다.